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경제만화방을 보통 2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오늘은 3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오래 하나요? 아재 개그? 아 정말 미치겠네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네. 3부 3부 이렇게 나오는데 맥락도 없고 막 동일인인지 남 얘기하는 건지 이름도 헷갈리고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모든 해설을 여기서 다 해드린다기보다는 예.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 나면 앞으로 보는 모든 뉴스의 이해가 쉽도록 그렇지. 저희가 깔끔하게 맥락을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좀 정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그럼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름은 들어갔어요. 예. 3부 토건. 3부 토건 1948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네요. 예. 오래됐죠.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바로 설립이 됐고 삼형제 조정구 뭐 아무튼 조정규 뭐 이렇게 삼형제가 세웠대요. 조 씨가 세웠다는 거예요. 조씨가. 근데 네. 이분들의 고향이 부여예요. 부여, 충남 부여. 네, 그래서 부여를 기억하려고 부자를 쓴 거고 자기네들 삼형제니까 삼을 썼다. 아 3명이 부여에서 왔다 3부. 예, 그래서 네. 3부 토건이고 우리 건설업계에서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영광스러운 타이틀 국내 건설 면허 1호 아, 1호 회사입니다. 오. 1호. 예. 국보 1호처럼. 아 이게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전쟁 직후에는 제일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규모도 컸고. 그래서 일단 전후 복구 사업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사업이라든지 서울 지하철 사업 같은 굵직굵직한 공사에 참여하면서 사세를 엄청 키워갑니다. 키워가요. 그래서 1976년에는 또 해외 면허를 따가지고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서 거의 최초로 해외에 막 뛰어나갑니다. 예, 잘 나가죠. 예. 그리고 1980년대에는 이제 너무 잘 나간 나머지 호텔업까지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역삼동 라마다 르네상스를 지어버립니다. 예, 르네상스. 그 유명한 르네상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제가 옛날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김종필 JP. 씨하고 연결이 좀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충청도 기반이니까 당연히 좀 그 시절에는 그런 거 없이는 클 수 없지 않았을까요? JP와 선부토건. 예, 이거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뭐 쭉 잘 나가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던 그 조남욱 회장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처음 창업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형제 중에 그렇죠. 장남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흘러왔는데 뭐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럭저럭 잘 나갔는데 2011년에 이제 PF 사업이 한번 이제 좀 빠그라지면서 사세가 좀 기울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는 급기야 이제 회생이 들어갑니다. 예. 요즘으로 치면 워크아웃이에요. 예. 예. 그래서 워크아웃을 2년 정도 겪고 2017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하면서 대주주가 바뀝니다. 아까 얘기한 원 창업주의 아들 조남욱에서 이제 새롭게 혈연 관계가 아닌 외부인이 대주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사가 달라지죠. 편의상 이제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창업주의 혈연 관계가 끊기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대주주로 들어온 회사는 이름이 많이 바뀌는데 지금 기준으로 이제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휴림 로봇이라고만 말씀드려볼게요.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대주주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휴림 로봇이 이제 경영을 하고 한 2년 만에 일단 흑자를 잠깐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 회생에 어떤 열매가 좀 생기나 보다 했는데 1년 잠깐 흑자하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경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지금 경영이 안 좋냐면 올 초에는 직원 월급도 체납한 사실이 있을 정도고 현재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서요. 건설회사 300이 넘어가면은 고위험군이에요. 지금 400이 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올 정기 주총에서는 작년도에 있었던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감사인이
외부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내지 않아서 주총에 감사까지 지연돼 가지고 사실상 뭐 상폐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현재 경영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은 상황까지 급전직하고 있다. 회사 상황은. 예. 이렇게 일단 상황을 좀 깔아드리고. 그런데 이 삼부토건의 역사를 지금 설명을 1기, 2기, 3기라고 나눠서 설명해 아직 주셨는데 3기 안 갔는데 아직. 아직 안 갔어요. 2기까지 설명했고 그렇죠. 설명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그냥 우리 귀에 처음 들어왔던 건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인연? 네. 그러면요. 예. 제가 1, 2, 3기를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1기 때 무슨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 2기 때 이제 휴림 로봇이 갖고 있던 주식을 어느 날 갑자기 장 내에서 팔아버려요. 좀 이상하다는 한간의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대주주 경영권이 달려있는 주식을 팔면 보통 블록딜이라고 해서 장외에서 이걸 살 사람 이렇게 해서 다음 대주주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게 정상인데 예. 장내에서 대주주 주식이 팔렸다고? 그건 사실 흡일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 상장사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상한 장내 매도를 통해서 대주주가 없어져요. 예. 그리고 새롭게 지금 다시 대주주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회사는 DYD라는 회사예요. DYD. 예, 그러니까 2기 휴림 로봇 시대가 끝난 거죠 지금. 갑자기 주식을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예. 그리고 3기로 DYD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이 회사는 그러면 장내에서 야금야금 주식을 매집해가지고 5% 넘으면 매집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삼부가 주인이 없어 그럼 내가 사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회사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L사를 제가 L이라고만 얘기할게요. L사 플러스 관계인 4명으로부터 기존에 있던 주식을 양수도 계약을 맺으면서 대주주에 갑자기 등극하게 됩니다. 그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한테 주식을 판 사람들은 누군가? 그래서 이 사람을 이 DYD라는 회사를 대주주로 만든 사람들은 누군가라는 걸 한번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3기가 출범합니다. 3기 출범한 지는 지금 한 2년쯤 됐어요. 2022년 초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예,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 그럼 이제 흐름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3부 토건이 1기, 2기, 3기가 있다. 굳이 말하자면 대주주의 변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3부 토건은 이렇게 명명을 이어오는데 그러면 1기 때, 2기 때, 3기 때 무슨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그렇죠. 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1기 때는 창업주 아들이었던 조남옥 회장이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윤석열 총장이었을 때 골프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메모가 나오고 달력 메모가 보도가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멤버에 김건희 여사의 모친 그 당시 이름은 최은실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죠? 최은순. 최은순. 아무튼 그 모친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라는 지금 의혹은 그때 이제 1기 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명절 때마다 정육, 고기라든지 계속 선물 보낸 비서실 메모 같은 게 계속 나왔죠. 그리고 1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게 친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부토건이 파주 관련해 가지고 파주의 운정 2지구에서 뭐 주택 사업을 하면서 땅 매매 관련해 가지고 위법적인 일에 좀 연루가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조남욱 회장의 차남의 녹취가 공개가 돼요. 그렇죠. 야, 우리가 이번에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다 뭐 아무튼 땅값 가지고 여차저차한 일을 했어. 이번이 3번째 걸린 거야. 근데 우리 영감이 윤석열한테 난리 쳐가지고 우리 빼냈잖아. 이게 녹취가 나와요. 요 녹취가 나오지. 예. 그러니까 1기 때는 이런 모든 스캔들 결국에 윤석열, 김건희 또 김건희 모친과 친분 관계와 그로 인해서 뭐 특혜 수사를 봐줬다 이런 식의 스캔들이 1기 때 있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기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결혼도 하고 이 조남욱 회장이 내가 중매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분도 과시가 된다든지 그렇죠. 결혼식도 갑니다. 화원도 보냈다. 요게 이제 1기 때 일어나는 스캔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성을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2기 때는 무슨 일이 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이 계속 급전직하로 안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2020년 초에 약 300원대, 3,400원대 주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전주라고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예. 그러니까 거의 동전주 수준에 있었던 삼부토건의 주가가 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뭐 주가 조작 많이 뛰었네 했는데 그때는 1,500%가 올라요. 그러네요. 예. 왜 올랐어? 당연히 뭐 테마죠. 그래서 뭐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테마가 그때 2개 잡히는데 뭐 원전 관련한 테마 이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또 하나 테마는 당시에 차기 대권 주자로 압도적으로 인지도가 높았죠. 지지도가 높았고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당시 총리의 동생이 여기 관계돼 있다라는 식의 루머가 재료가 돼서 주가가 뜹니다. 떠요. 물론 회사는 공식 부인했습니다만 예. 실제로 떠요. 그래서 그 이낙연 동생주 요 테마에 묶여서 주가가 부양이 됐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정점을 찍은 게 2020년 10월 언저리인데 예. 11월에 실제로 이낙연의 동생인 이계현 씨가 대표로 취임을 합니다. 취임을 해요. 이거 기억나네. 예, 그래서 이때 2기 때 사실은 동전주였다가 빵 뜨는 주가가 뜨는 일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내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가 조작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가가 떴죠. 예. 누군가는 돈을 벌었겠죠. 그럼요. 예, 누군가 돈을 벌었겠죠. 그게 누군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2기 때는. 예를 들어서 대주주 일가도 그 휴림 로봇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그 실소유주 등등등도 벌었을 거고 또는 그때 대량의 CB 전환 사채라고 합니다. 돈을 꿔주고 나중에 안 되면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 돈을 꿔주고 안 되면 이게 사채니까요. 안 되면 신주 발행해서 그걸로 전환해주는 이런 것들이 그때 대량으로 발행이 되는데 그거가 보통 1,000원에 발행이 돼요. 예. 전환가가 1,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1,000원에 가져간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5,000원이 됐네. 4,000원이 됐네. 그럼 전환 행사하면은요. 앉은 자리에서 3-4배씩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이해가 되죠. 근데 그때 엄청나게 BW를 받은 회사 엘사가 있습니다. 그 엘사가 방금 얘기한 3세대의 DYD가 주식을 사면서 대주주가 됐다고 했죠. 예, 그때 양도인이 그 엘사입니다. 그러니까 2기 때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2기 때 어쨌거나 빵 떠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그 주식의 혜택을 가지고 다음번 대주주에게 양도를 해줬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된다는 그런 거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회사 이름은 뭐 1기, 2기, 3기 뭐 편의상 자, 나눴지만 그렇습니다. 이름이 대주주가 계속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됐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삼부 토건은 살아 있는 것이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런 상황에서 2기 때는 누가 진짜 소유주일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휴림 로봇은 그럼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휴림 로봇의 또 최대주주를 찾아보고 또 그 회사의 또 최대주주를 찾아봐서 진짜 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조성옥이라는 사람이고 조성옥. 그 사람 아들이 조원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조남욱 전 회장.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창업주 아들이었던 혈연 관계였던 아까 윤석열과 친했던 조남욱과 같은 조씨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조 회장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돌림자 쓰는 것 같잖아 지금. 예. 배달은 드라마 많이 보시네. 근데 전혀 상관이 예, 없는. 일단은요. 거기도 상관이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는데 네. 일단은 그 같은 사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조상욱 회장이 회장으로 일단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아들이 조원일 씨인데 지금 왜 이제 저희가 2기까지 굳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 그 이종호 씨의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야, 너 누구야? 저 사람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동부로 안 가게 좀 해줘. 그 있잖아. 삼부의 그 회장 아들 여기가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조원일. 예, 조원일을 서울구치소에 있게 해달라는 로비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삼부 토건의 전 실질적 소유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구명 로비 이렇게 나와요. 요 맥락이 이해가 되셨죠? 그렇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종호라는 사람을 보시면 아까 1기 때도 녹취록을 보면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 결혼시켰잖아라고 하죠.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근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조남욱 회장이 중매했다고 다른 세상까지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까지 합쳐서 우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했다. 예, 1기 대주주 패밀리들과 윤석열 김건희 쪽과도 우리라고 표현했고 이종호 사람은요. 자, 그다음에 2기 대주주일 때는 지금 그 실소유주 부자 등에서 그 자식을 지금 빼내려고 그렇죠. 로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비를 하는 거고. 예, 이것도 그러니까 이 이종호라는 사람은 또 2기 저 대주주 패밀리들과도 계속 지금 친분이 이어지고 있는 연결이 거고요. 되고. 자, 그럼 3기로 넘어가 볼게요. 3기 때는 지금 어떤 스캔들이 터졌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멋쟁 해병 그 카톡방에서 내일 3부 체크해 이게 지금 논란이 발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내일 3부 체크해라고 한 날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김건희 여사하고 젤란스카 여사하고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만나기 시작하고 추경호 총리가 저 현지에 날아가서 지원 협약서를 써주고 그렇죠.
원희룡 장관도 유럽에 날아가서 사진 찍혀주고 우크라이나 관련한 재건주 탑으로 3부 토건이 뜨면서 주가가 1,000원이면서 5,000원까지 쭉 올라갔죠. 예, 확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저게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흐름이 이상하다. 혹시 뭔가 부적절한 움직임, 조작이든 뭐 시세 조정이 뭔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본다면 그 얘기를 게시해라는 내일부터 체크해라고 했던 멘트까지가 만약에 이종호 씨가 관여했다면 이종호 씨는 결국에는 이 3기 집행부와도 지금에서도 또다시 3부 관련한 무언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3부 관련했던 모든 이 대주주 패밀리들과 다 하나씩 연결이 되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서로 이 그림자처럼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일단은 현재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일단 크게 설명드리고 개별 스캔들, 뭐 주가 조작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 야, 이거 근데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요 정도 듣고 사실은 뭐 뉴스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있었고 주식하시는 분들 뭐 돈,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되는 건 사실 이해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 한번 이렇게 얽혀진 사이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그렇죠, 예. 그렇죠. 뭔가에 따라서 막 틀어지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돈만 계속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리고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돈 또 벌어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계속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뭐 주가 조작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겠지만 주가 조작을 하면 또 그 주식으로 계속 하는 성향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식에서 돈 벌었으면 그 주식을 계속 보고 있다가 또 오르고 또 올리고 막 이런 성향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패턴 같은 게 또 읽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이종호라는 인물 그냥 우리가 처음 이름을 들었던 거는 이게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왜 우리가 알게 된 것이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1기, 2기로 나누잖아요. 주가 조작을. 그 2기에 있어서의 김건희 여사 연관성 때문에 뭐 얘기를 하는데 그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오는 데가 블랙펄 인베스트 이 사무실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실제로 형까지 선고 받지 않습니까? 네. 그 김건희 여사는 뭐 수사도 안 받았다 그러고 뭐 서면 조사 한번 받은 게 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 주가 조작 범이 된 거잖아. 주가 조작 범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1기, 2기, 3기 얘기하지만 이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되는 가운데 대통령 부부하고의 인연도 1기 때도 보이고 그리고 3기 때 얘기하는 거는 이거 우크라이나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그냥 3분의 1 체크해 이 한 문장 가지고 너무 판을 키워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인물의 캐릭터가 그렇고 네. 과거의 이력이 그렇고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는 걸 실제로 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실제 그때쯤에 차트를 봤더니 난리가 났네. 뭐 테마주라고 얘기하셨지만 테마주라는 게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투자해 있었으면 저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로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 조작을 예전에 어떤 전문가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 조작범들이 하는 거는 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지만 심플하게 생각하면 저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계속 국을 끓여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해가지고 이게 뻥 떠오르면 그만큼을 내가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슈를 만들고 호재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국가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비 엄청 와가지고 나라에서는 수해 상황인데 해외 순방 갔던 대통령이 한국으로 안 돌아오고 우크라이나로 날아갔다고 가가지고 막 무슨 뒤에 폐허가 돼 있는 이 전장에서 막 사진도 막 밑에서 찍어가지고 그런 사진 막 언론에 릴리즈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삼부토건 이름이 나온 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투자를 하는데 삼부토건이 할 거다. 대통령과의 인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뭔가 아구가 맞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테마주나 주가 조작이나 아니면 주식으로 돈 벌 때
그 시대에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으로 작전하려면 AI 같은 거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야 사실 그래서 주가도 확 뜨고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확 할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지점이 건설주를 건드린단 말이야. 이거는 아주 오래된 테마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리기가 쉽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 1기, 2기, 3기를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이게 되게 쉽구나. 나 옛날에도 해서 돈 벌어봤다.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무리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야, 이 정도 옛날 거 올리려면 크게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요새 AI 같은 거는 조금만 움직여도 야, 국가가 얼마 투자한대더라. 그러면 올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건설주를 이야기했다는 건 이제 경험도 있고 이제 이거 오래된 사람들이고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일단 이제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렸는데 예. 근데 일단은 주가 조작 의혹이든 의심이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유는 뭐냐면 멀쩡한 사람이 사업 잘했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등장 인물들을 보잖아요. 예. 아까 그 휴림 로봇의 실소유주라고 했던 그 조 씨 부자, 예. 지금 구명 로비의 대상이 되었던 조원일 씨 이런 사람들은요 원래가 이런 금융범으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넥서스 투자자문 사건이라고요. 넥서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일반 주주들한테 돈을 받고 저쪽으로도 돈을 받고 그래서 이 돈으로 사실은 저걸 갚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힌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실형을 받은 금융범죄 범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또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 그 전적을 못 버리고 라임 펀드 사태에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 라임에 등장을 해. 라임 사태는 또 너무 복잡하니까 얘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라임은 쉽게 말하면 펀드예요. 쉽게 말하면 라임은 운용회사지만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펀드가 운용하려고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투자처가 이쪽이에요. CB 관련해서. 여기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약정대로 안 하고 뭐 틀어집니다.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던 사람들과. 그래서 이게 이제 라임 입장에서 여기가 틀어지면서 환매가 안 된 거예요. 돈이 라임 쪽으로 다시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라임 사태가 드러나서 지금 그 큰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임 관계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이걸로 1심에서 20년을 맞았네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장하는 사람 보세요.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으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실형받은 사람이 등장인물이 그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 사람은 애당초 원래 이 사람도 금융범죄를 일으켜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고 전문적으로 하여간에 무자본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무자본 인수. 그냥 들어가서 쓰고 그냥 빚내서 CB 같은 거 인수하는 건 또 은행에서 다른 돈으로 인수하고 나중에 그걸 헐값으로 팔고 돌리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걸 원래 했던 사람인데 이종호 씨랑 또 보니까 친분이 있는 거고 연결이 되고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거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일으켰던 전형적인 선수들이 여기 지금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해 보는 거예요. 2단계 때는요. 그리고 이제 3단계 우크라이나 이제 얘기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 이제 웃기는 건데 전형적인 우리가 여기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단언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의 주가 조작은 이렇더라라는 걸 한번 공식을 얘기해 드리고 그것과 이 사건을 그냥 대입만 해보자. 상상으로. 이런 거죠. 보통은 내가 많이 벌려면 또 소문이 안 나야 되려면 매집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어디에서 주중 매매가 들어간다든지 살짝 건드려가지고 주주가 튀어가지고 누가 관심을 갖게 본다든지 하면 나가립니다. 뽀록 나니까. 그래서 초반에 비밀을 유지하면서 살금살금 수평선처럼 잔잔하게 그러니까 오랜 기간 매집하는 과정이 상당히 앞에 깔려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조작이 안 돼요. 그렇겠죠. 그 회사 딱 봤는데 차트가 늘 이래. 이런 데는 안 돼. 잔잔해.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는 주를 가지고 일단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공식이 드라마틱하잖아. 일단 보시자는 거예요. 이 공식과 여기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해 보시면 되는 거고. 차트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매집 과정이 길고 오래됐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걔네들이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누가 호루라기를 불어줘야죠. 그때 호재가 터집니다. 그렇지. 이게 솔직히 소위 말하는 땔감이에요. 땔감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예를 들어 땔감으로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 관련한 얘기예요. 그 재건이죠. 자세히 보면 김건희 젤란스카 여사의 미팅으로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내일 체크해라고 한 다음날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또 공교롭게 맞아. 적어도 호재의 사이즈가 뭐 어디 보도자료 조금 나왔다 수준이 아니라 호재의 사이즈가 직접 가서 만나잖아. 일단 영부인 회담까지는 움직이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조작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추경호 총리가 직접 가요. 가서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을 맺습니다. 아.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예요. 정부지 정부. 이 정부가 예. 움직여서 가서 우크라이나 네. 협약을 맺는데 여기서도 또 야로가 하나 생깁니다. 야로. 아, 죄송해요. 전문 용어 나오네요. 예. 너무 이 사기꾼들 얘기하다 보니까 뭐 대단한 지원을 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그게 호재로 그냥 땅 터지고 말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미스가 나.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동시 협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어허.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에 갑자기 기사가 뜹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만 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에 갑자기 단독으로 떠요. 한국이 10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맞아요. 절이 40년으로. 예. 이것은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협상을 우리가 해냈다. 이게 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요 언론에 그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그 보도가 떴을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뭐 이런 얘기했었다고. 아니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 추경호 총리가 협약하고 나왔던 보도 자료에는 금액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없었고 금액이 우크라이나 없어. 홈페이지에 그게 떠가지고 없어. 야 없고 이씨 그냥 호재로만 활용됐는데 저쪽에서 돈이 나오니까 돈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 써주고 왔어? 이렇게 돼서 나중에 화제가 그러니까 돼요. 우리가 그 돈이 어딨냐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생각해 보면 그게 주요 내용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첫날 영부인 회담이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 다음에 추경호 총리가 가서 지원했을 때 그 지원 보도자료 내지는 그 협약이 또 역시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데 여기에 뒤이어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날아갑니다. 재건 사업 관련해서 또 협약을 하고 와요. 당시 국토부 장관은 원희룡 장관. 또 회의를 하고 옵니다. 네, 그러고 와.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 호재의 지금 주인공이 이 지금 우리 이광수 대표님은 진짜 국내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건설 관련해서 특히 전문가신데. 그렇죠. 아니 우리의 유수의 건설사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삼부토건 건설 순위 77위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사람 저 순위에 발바닥이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건설 수주 호재가 났다고 치면 그 모든 호재를 왜 삼부가 뒤집었습니까? 왜 삼부의 독점적 호재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건설 모든 회사들이 건설하는 뭐 예를 들면 현대건설도 있고 막 이런 건설들이 다 주가가 부양되고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독점적인 보도 자료들이 그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이우의 무슨 개발 사업에 대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어디 삼부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유명한 무슨 회사와 이런 스마트 시티 관련한 재건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등등등 해서 뭐 임원들이 거기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초청됐습니다. 라고 유수한 정치인들과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이 호재가 내 호재다라고 해서 계속 이쪽에서 날려줍니다. 날려줍니다. 그리고 삼부랑 예. 저 대통령 부부랑 인연 있는 거 알잖아. 뭐 이런 것들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냥 삼부 그러면 삼부토건만 떠올리는 사람도 이제 잘 없잖아.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사업인데 왜 3부가 이렇게 나오지? 아, 연관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대통령 굳이 막 말 안 결혼도 시켜주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죠. 친할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혜택이 갈 거야. 그렇죠. 라는 그냥 막연한 의심. 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금 주가 조작과 그냥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거 상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서 자꾸 그거 하니까 안 상상 같잖아. 여러분들이 자꾸 변호사 비용을 내준다고 해야 지금 제가 세게 얘기할 건데. 그래서 아무튼 살살 매집하다가 호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띄우죠. 그렇죠. 띄울 때는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보통 뭐가 나오냐? 통정매매가 나옵니다. 아, 내가 던지면 네가 호가 높여서 받아. 받으면 또 던져. 이렇게 해서 여기서 통정이 나와요. 예. 이거는 나중에 수사로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개미들이 붙기 전까지 먼저 리드해서 가격을 받쳐주는 통정 매매들이 여기서 있습니다. 리딩 매매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그다음에 혹시나 뭐 12시에 만나면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때 12시에 만나요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잘 띄우고 있는데 마지막에 지금이야 우리가 탈출할 때 이 신호 전에 네. 갑자기 이 호재는 거짓말입니다. 라든지 이런 선언이 나와버리면 이게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보통 누가 선언하냐면 대주주가 선언합니다. 보통의 대주주들은 우리나라 특징상 다 가업이잖아요. 예. 자식한테 물리고 상속세 덜 주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팔지 않는 한 남한테 팔고 싶지 않는 한 주가가 뛰는 게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속세만 더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내가 모르는 호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반대 공시 나옵니다. 무조건 저거 뻥입니다. 우리 회사 그거랑 관련 없습니다. 그렇지. 허위입니다라고 반대 공시를 내줘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예. 근데 그렇게 반대 공시가 나오면 이 작전은 여기서부터 또 나가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대주주의 협조와 침묵과 묵인과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번 사태를 공식으로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어. 이번 사태가 주가 조작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무엇인가 이 대주주와 연관이 만약에 없다고만 해볼게요. 그러면 대주주가 반대 공시를 냈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해보고. 아니, 우리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안 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했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찾아봤죠. 삼부에 관한 모든 공시를 다 봤어요. 그냥 하나도 안 빼고 다 봤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반대 공시가 혹시 있을까 해서 본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볼 때 적어도 묵인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조회 공시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트에서 보고 심지어는 뭐 연합인포에서 보고 아무튼 그냥 몰라요. 졸려서 못 눌렀는지 이거 눌러보고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아니, 다 눌러봤어요. 요새 바쁘더라고. 뭐 계속 봐. 자, 그거 근데- 봤어. 아니, 왜냐면 문제는- 그렇게 주가가 오르면 이제 보통 뭐 거래소나 이런 물어본단 데서 말이죠. 회사한테 그렇죠. 물어보거든요. 자료가 근데 있어야 될 물어보지도 거 아니야. 않았다는 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조회도 안 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알았으면 그러니까 적어도 보도 자료로 뭐 얘네들이 뭐 관계 없다는 식으로 저희 뭐 반대 공시가 조회가 나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자료 봤겠죠. 그러겠지. 못 봤어. 아, 고마워. 근데 문제는 뭐냐? 오히려 그러면 내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누구를 만났다, 무슨 사업을 했다, 우크라이나 관련한 무슨 재건 사업에 협약을 맺고 왔다. 물론 다 MOU니까 구성력 없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이게 호재라면 회사 입장에서 진심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치면 거꾸로 진짜 공시가 나와 있을까? 그렇지. 반대 공시가 네,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봤어요. 그것도 그랬더니 없어? 관련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중요한 이런 호재로 활용될 만한 공시도 한 개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없어. 거 그러니까 자체가 제가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본 공시는 실수 없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잘 된다는 공시도 없고 잘 안 된다는 공시도 없고 아예 침묵이에요 회사는. 자 그런데 난 제가 가만히 있다 이거네. 그 자료를 사람들은? 한참 보다가 이상한 점은 두 개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주가가 한참 오르는 중에 대주주가 한번 주식을 팝니다. 대주주가 예, 한번 팔아요. 이익 실현의 타이밍인가요? 해석은 여러분들이 했어요. 저는 그냥 던져만 드립니다. 대주주 DYD가 중간에 한번 주식을 팔아. 팝니다. 그게 우리가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적어도 높은 값에 적어도 충분한 현찰을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낮은 값에 판 건 아니니까. 갑자기 올랐으니까. 예, 중간에 한번 장내 매도를 몇 %를 합니다. 장내 매도를 예, 그냥 팔아요. 예. 그러면 이득을 받겠죠. 어허. 당초 취득가보다 이득을 받겠죠. 그게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쓰였든 뭐 대출을 갚기 위해서 좋은 일에 쓰였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나는 그냥 현상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참 올라가는 중에 장내 매도가 한번 있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상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으면 지분율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10% 갖고 있다. 솔직히 8% 갖고 있는데 3% 정도 매도했으면 5%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자기한테 배정을 해서 다시 지분율을 회복해요. 아하. 그러니까 어차피 회복할 거 왜 팔아? 팔고 이익 실현해서 현찰은 확보한 거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 대주주가. 그다음에 뭐냐면 제가 아까 공시를 한참 보고 우크라이나 사업에 진심인가 싶어서 사업 보고서를 계속 봤는데 예. 거기 해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예.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읽어드리면 또 안 되니까. 자료 되게 많이 갖고 있네.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의 비중이 90몇 대 뭐 0점 몇인가 상가 아무튼 그래 거의 뭐 없어 해외 사업은. 해외에 비중이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해외 사업 잘하고 플랜트도 잘하고 원래 재건도 잘했고 중동도 잘하고 뭐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비중이. 그러니까 지금 1%도 안 된다는 네, 거죠. 안 되고. 0점 몇 대인 거거나 하여간 3 미만이야. 그런데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사업 보고서를 뭐라고 썼냐. 그러니까 우리 국내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뭐 어느 현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멘트를 달게 돼 있어요. 사업 보고서. 거기 해외 사업 부분이라는 목차를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현지 건설 및 수주를 위해 설립하였으나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해외 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게 공식 사업 보고서에 들어있는 2줄짜리 멘트예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전체 해외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얘네들은 우크라이나하고 뭐고 해외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 사업에 힘 안 줘요. 우리 그거 못 해요. 청산하고 있고 생각도 없어요라는 멘트는 계속 달려 있습니다. 근데 막 주가가 올라. 어머 자, 어떡하지? 그러니까 중간에 좀 공식에 뺐어, 뭐 이런 맞춰 보면 느낌이야? 이상할 수 이제 해석은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니니까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공식에 맞춰보자. 오랜 기간 매집될 정도로 잔잔한 저가 흐름이 있었나? 있었죠. 차트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젤란스카 여사와 김건희 여사 야 내일 모레 시작해 3부 뭐지? 3부 게시인가? 뭐를 까먹었지 아까. 3부 체크. 3부 체크에 네, 3부 체크에. 이후부터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호재가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또 호재를 독점적으로 수혜를 입고 뜨죠. 네. 뜨는 동안에 대주주는 적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반대 공시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MOU에 불과하고요. 본계약도 멀었고 본계약 해봐야 돈 몇십 년 있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런 거 될지 몰라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인지 아닌지 고인지 과실인지 나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장내매도 한번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자 그리고 네. 중요한 얘기인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잘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 공식과 대비해 보면 그냥 이상하다. 그 정도는 우리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파보자. 실컷 얘기 다 해놓고 왜 그래? 누가 이 앞단에 혹시 대량 매집을 한 사람은 있는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대량 매도가 있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네. 주가 조작의 어떤 의심스러운 케이스가 이제 뭐 전문가들 눈에는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사기관에다 수사를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이상 거래가 있으면 다 조사를 하고 스스로들이 그러니까 체크를 하잖아.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금감원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뭐냐면 장외 거래가 아니고 장내에서 거래될 때는 증권사를 통해서 다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매 거래를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를 때는 뭐 어떤 계좌에서 어떤 증권사나 이런 데서 계좌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 정보가 있을 겁니다. 아니 뭐냐면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만약 하면 가정하면 이제 돈 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지극히 유치한 나는 전문적인 내용이나 중간에 돈이 얼마가 오가고 차트를 볼 줄도 모르고 난 이렇습니다만 유치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주가 조작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에 그런 호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네. 있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시켜가지고 거기에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그 차익을 누군가가 정말 툭 잘라서 먹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모든 조건들은 어찌 보면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는 하나 더 얹자면 이런 것을 체크해야 되는 데가 금감원 아닙니까? 네. 금감원 원장이 아시다시피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예전부터 금감원장을 검사 출신을 왜 갖다 앉혔냐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이런 거 있어도 가만히 있으려고 만약에 갖다 앉혀놨다면 이거는 완전히 대권을 노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 크게 해먹으려고. 근데 보세요. 나 이러면 잡혀가? 아니 의심은 할 수 있잖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주식의 진심이냐면 2024년 올해 연초에 첫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래소. 거래소요. 그러니까 주식에 제가 볼 때 진심이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진심이라고요. 대통령. 근데 혹시 그게 대통령이 카카오 갖고 있을까? 그건 좀 예. 저희한테 이게 상담 남기는 거 아니에요? 질문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식이나 이런데 관심이 있다. 그게 뭐 대통령이든 어쨌든 주변이든 주변이든 그런데 또 유난히 또 주식시장에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또 있으니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조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조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뭐 조사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핵심은 만약에 나가서 나갔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동이 있었다. 그럼 잡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렇죠.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건 너무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진짜 잘못된 어떤 범죄 행위가 보인다면 범죄 증거도 고스란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뭐 특정 지점의 이상 거래 나올 수도 있고요. 누가 오래 매집한 사람 몇 개 찾으면 되고요. 통정 거래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고받은 거 몇 개 찾으면 되고요. 또 매도 쭉 날려서 이득 본 사람들 몇 개 찾으면 되고 그중에 이제 몇 개 압수수색 해가지고 전화번호 몇 개 까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거 찾으면 그렇게 해서 연관성을 찾기는 찾으면 어렵진 되고.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기로 마음 먹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건데 내일 3부 체크하고 이 문자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시작된 저희의 대하 소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에요. 3부라는 그 글자. 근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3부 토건과 대통령 부부가 인연이 있었다. 뭐 수많은 썰들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을 시켜 보다 보니 이렇게 공시가 있는지 찾아보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고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매집 기간이 있었던 것인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이렇게 보인다. 일반적인 주가 조작에 있어서의 호재를 만드는 방법들은 뭐 다양하게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AI 시대면 AI 2차 전지면 2차 전지 이런 걸로 막 소문내고 뭐 이렇게 보도자료 같은 거 뿌리고 이름도 잘 모르는 신문에 갑자기 사진 탁 나오고 아니면 어디 연구소 갔다 온 사진 막 나오고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그 사이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대통령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 게 거기에 재료로 만약에 쓰인 거라면 와 이건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일 아니에요? 너무 큰데 너무 쪼잔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보면 이 모든 게 우리의 상상이고 아무 일도 아닌 건데 그냥 개별적으로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고 3부 내일 체크에는 그냥 밝혀지지 않은 선에서 우리는 모르는 얘기다. 이게 일단 1시나리오죠. 그래서 끝 이래도 되고 2시나리오를 상상을 만약에 해본다면 뭐 그 정권 핵심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관련한 재건 호재가 있을 거야라는 걸 어떻게든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그저 먼저 이용해서 뭐 누가 이득을 봤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한가?라고 한번 생각해 본 거고 방금 3시나리오는 이제 우리 고평론인관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수동적으로 먼저 듣고 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호재를 만들기로 마음 먹고 이게 모든 판이다 그러면 어떤 기획과 설계에 의해서 돌아간 건가? 이런 시나리오는 그러면 불가능한 건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정도죠. 무서운 시나리오네. 네. 네. 앞으로 저 드라마 작가나 영화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상상. 예. 어디까지 상상. 저희의 어떤 가정 이런 소설. 것들을 예. 뭐 말 그대로 소설로 쓰면 이건 재밌겠는데. 3부 토건 이종호, 네. 김건희 커넥션이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내일 청문회에서 그런 이제 또 그 부분도 제가 좀 다룰 생각인데요. 네. 녹취록에 보면 그 카톡방에 보면 네. 우리 골프 치러 갈래? 그랬을 때 이종호가 3부 체크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 3부가 뭐냐? 근데 이종호가 이제 골프장 3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네. 그런데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언 자체가 허위 진술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3부는 3부 토건을 의미한다. 이런 게 지금 이제 그 김규현 변호사 이번에 공익 신고자 거기도 평소에 3부 토건 관련해서 이종호가 말을 많이 했다. 이렇기 때문에 3부 토건과 이종호가 뭔가 그게 있고 그리고 이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이제 재건하는데 사업에 뛰어들잖아요. 근데 3부 체크하고 그 다 한 3일 후에 김건희 여사랑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이랑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한국이 뛰어들면서 그 사업을 3부 토건이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3부 토건의 주가가 폭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와 3부 토건과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김건희 여사랑 이 대통령실에 뭔가 관련이 있고 내부 정보를 뭔가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임성근과 이종호가 또 아는 관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연스럽게 그 루트를 통해서 구명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제기되는 의혹인데 그게 이제 공익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을 이종호가 우리가 결혼시켜줬잖아.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와 그러니까 그분하고 상부토건, 조남옥 이런 등등 굉장히 치밀한 관계고 또 우크라이나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주가가 폭등하고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그런 정황 같은 게 의심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에 가까운 이런 사안으로 점점 번지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거는 탄핵 사유로 바로 그럼요. 조금 부원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골프 칠 때 1부, 2부, 3부는 저녁에 그 불을 켜고 하는 걸 3부라고 해요. 라이트를 켜고
군 골프장에는 산부하는 골프장이 하나도 없어요. 군은 체력 단련장이라 해서 낮에만 하지 굳이 뭐 저녁에 라이트를 켜고 하는 데는 없는데 거기 보면은 산부 체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산부 토건으로 저는 보여졌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순방을 갔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간 거예요. 전쟁터에. 맞아요. 그리고 그때 띄웠던 것이 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비전을 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산부토건 주가가 막 하늘 높이 치솟고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되죠. 네. 민주당이 일단 법사위에서 따지겠죠. 청문회 때. 중요한 이제 안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이종호 대표가 그 사상 장군으로 만들겠다 임성근을. 그리고 또 그 국방부 장관에 내가 추천한 사람이 뭐 될 거다 이런 걸 암시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이종호라는 그 일개 사업가가 이 해병대 사령관 또 그걸 넘어서 사상 장군으로 만드는 거에 관여를 하고 또 국방부 장관도 거기에 관여를 하고 이것도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 정말 국정농단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 이종호와 대통령과 그리고 임성근 간에 그런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전현희 의원님이 최고위원 되셔서 잘 밝힐 수 있는 원래 이제 권익위 싸움도 했고 권력기관들의 속성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김병주 의원님이 이 군 관련 인사들도 그렇죠. 개입했고 지금 여기 뭔가 밝혀질 것 같아. 이거 딱 보면 저는 견적이 나와요. 견적이 세 가지 견적이 나와.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나 또는 VIP 대통령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세 개의 고급 정보가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실의 보통 수석도 모르는 세 개의 고급 정보. 하나는 장관, 국방부 장관이 곧 교체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 2달 후에 알았거든요. 통상 국방부 장관 2달 전부터 작업이 들어가요. 교체 작업이.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인사검증을 자체해야 되거든요. 그렇거든요. 저도 그 당시 신원식 장관 교체된다는 거는 저와 같은 국방위 간사, 신원식 장관 국방위 또 간사였는데도 2주 전에 알았어요. 그때 막 언론에 3명이 검토된다고 언론이 나오길래 제가 물어봤죠. 검증 받고 있죠 하니까 웃으면서 받고 있다고. 제일 먼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럴 가능성 있는 것 같은 토로 얘기해서 알았다고. 그러면 하여튼 잘 해보라고 했는데 그 2달 전에 알았던 고급 정보고 해병대는 3스타가 최고 계급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2개 사단밖에 없어서 포스타로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타를 만드는 정황들이 작년 말부터 있었어요. 이제는 길은 열려 있어요. 안규백 의원님께서 법을 발의해서 해병도 포스타는 될 수 있다라는 길은 열어놓은 상태인데 그런 고급 정보들을 알았다는 것은 위와 커넥션이 많은 그런 관계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딱 견적이 나와서 공격을 정확히 할 수가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면 이게 이종호가 사실 일개 사업가인데 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종호를 통한 임성근의 로비가 그토록 파워풀했냐.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사실상 신빙성이 있는 거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지 않습니까? 김건희는 거기에 전주고요. 그런데 이제 이종호는 김건희를 모른다. 그리고 단지 통장만 사용했을 뿐이다. 그래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뭐 주가 조작 사건이 수사가 들어가면 가장 유력한 증인은 이종호잖아요. 근데 이종호가 진술을 바꿔가지고 김건희 여사랑 이거랑 아주 긴밀하게 그
사실상 주가 조작에 의논을 하고 했던 관계다. 이렇게 진술을 해버리면 김건희 여사는 빼박 그렇죠.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통장만 줬어. 관계가 없어.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 무죄나 방조.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핵심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종호가 오히려 예. 김건희 씨를 네. 갑의 위치에 갑의 있는 거야, 위치인 지금은. 거죠. 재판 예. 끝나기 전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을 통해서 임성근이 이종호를 통해서 그 구명 로비를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그렇죠, 위치에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봐야지. 이 사안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요. 이거 뭐 우크라이나 예.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하고 아니 이거는 지금 보면 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삼부 토건뿐만이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로비 문제도 결국에는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그죠? 이종호 그 사람하고의 결국 그 관계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만큼 이종호의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경제적 이해관계, 주가 조작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하고 그로 인한 어떤 이것을 면피하기 위한 이 이해관계에서 비롯돼서 또 이것이 이제 또 로비와 또 자리 문제, 인사 문제까지 불거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삼부 토건도 보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이종호 씨가 옛날에 보면 최순실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정농단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이 뭐 3스타, 4스타 이런 인사를 다 농단하는 것 같고 이걸 다 예견하고 있고 굉장히 고급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 삼부 토건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이 사람이 다 주무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루트가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약점을 쥐고 있으면서 이거 흔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박근혜 탄핵 때 최순실과 박근혜 간의 관계에서 보는 어떤 국정농단의 그런 느낌이 딱 엿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좀 뭔가 좀 드러나기 시작했어. 이렇게 자꾸.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지금 공익제보자 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이종호 씨가 얘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극히 빙산의 일각이다. 근데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미 이제 이종호 씨가 떠벌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요걸 보면 이종호 씨만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용산의 대통령실 이 건축과 관련해서 그 이제 공사와 관련해서도 있었죠. 뭐 인테리어. 그것과 관련해서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막 서둘러서 하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치거든요. 최혜병 특검 나오죠. 거기에 또 이제 앞으로 주목할 만한 그 분이 이종호 씨예요. 네. 그다음에 그 삼부토건이에요. 네. 그게 크겠던데 삼부토건. 삼부토건이 커요. 네, 결정타. 블랙펄하고 삼부토건이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자, 주제는 이제 삼부토건이고요. 네. 그리고 무너지기는 이종호에서 무너진다. 그 트리거다 이종호가.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딱 맞춰서 여기서 지금 삼부토건과 이종호 이 고리를 파헤치려고 하는군요.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많이 나온 퍼즐을 좀 맞춰줘야 돼요. 그런 걸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BBK 다스도 그랬고요. 대장동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종호가 나왔는데 그 이종호가 국민들이 잘 싸워준 덕분이에요. 이게 최혜병서부터 간 거거든요. 네. 최혜병서부터 가다 보니까 녹취록이 나왔고 녹취록에서 이종호란 인물이 튀어나왔고 그 녹취록에서 삼부토건이 나와요. 그렇죠. 삼부토건을 추적해봤더니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단독 업체로 결정이 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김건희가 또 등장해요. 그렇죠. 미세스 젤런스키하고 5월 15일 날 만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5월 17일 날 삼부 토건이 단독으로 결정이 나고요. 5월 22일서부터 7월 19일까지 삼부 토건 주가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5배가 뜹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항상 등장하는 키맨이 있어요. 이종호죠. 이종호는 뭐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누구와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그 와중에 행인 3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그 와중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5월 22일 날 방문합니다. 그러고서 지금 친윤의 후보로 전당대회에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 DYD, 그다음에 삼부토건을 인수한 DYD 인사 2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DYD 중요합니다. 대표는 사법연수원 27기 한동훈과 동기. 뭔 일이지? 그때 원희룡 갈 때 그때만 해도 뭐 양평 고속도로 뭐 이거 케어했다고 고생해서 불렀나 뭐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니 그리고 그때 3부 얘기 나왔을 때도 많이 비판을 받았었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 그 카톡방에서 블랙펄 이종호가 설마 그 이종호일까 싶었어요. 나 진짜 황당했어서 처음에. 그러더니 3부까지 나오길래 야. 그러면 거의 지금 퍼즐이 90%는 좀 깨진 상태네요. 그렇죠. 터져 있죠. 이제 그 퍼즐 게임을 싹 맞추면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삼부 토건이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간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누가 결정했을까? 여기에 김건희의 역할은 뭘까? 그러면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이종호가 관여한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삼부토건에 숨어있는 주인이냐. 삼부토건에 숨어있는 주인은 이 정권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막 해보는 거예요.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